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책은 조금 독특한 방식으로 시작합니다. 보통은 주인공이 누구인지 소개하면서 시작하기 마련인데 이 책은 작중 화자가 주인공에 대한 글을 쓰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가 하는 아주 깊은 고민으로 문을 열거든요. 한 사람의 진짜 이야기를 쓴다는 건 과연 뭘까요? 특히 그 사람이 역사에 어떤 뚜렷한 흔적도 남기지 못한 사람이라면 말이죠. 이게 바로 작중 화자가 처음부터 마주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 하나가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 전체의 분위기를 만들고 우리가 곧 만나게 될 아큐라는 인물이 얼마나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든 사람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셈이죠. 이건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글쓰기의 어려움을 넘어서서 그 혼란했던 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기록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화자를 따라서 한번 아큐라는 인물을 추적해볼까 합니다. 전기를 쓰려고 하는데 제목부터 막히는 문제, 그리고 그의 이름과 정체성, 더 나아가서는 그의 아주 독특한 내면 세계까지 차근차근 함께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전기를 쓰려고 하는데 첫 번째 난관부터가 만만치 않습니다. 바로 제목이죠. 화자는 보통 전기는 불멸의 업적을 남긴 인물들을 위해 쓴다는 걸 떠올립니다. 그런데 아큐는 그런 전통적인 전기의 주인공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사람이거든요. 그의 삶은 위대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으니까요. 화자는 머릿속으로 온갖 전기 형식을 다 떠올려봐요. 근데 이게 참 아무것도 아큐한테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먼저 공식 역사서에 기록되는 위인들의 이야기인 열전. 이건 당연히 안 되죠. 화자 본인이 아큐가 아니니까 자전도 쓸 수 없고요. 그럼 정식 기록을 보충하는 외전이나 정사에 오르지 못한 위인들을 다루는 별전은 어떨까요? 아큐는 애초에 정식 기록에 오를 만한 인물 자체가 아니니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신선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아니니 내전도 이상하고요. 화자가 아큐의 가족도 아니니 가전도 쓸 수 없고 또 대단한 장편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니 그걸 줄인 소전이라고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큐는 기존의 모든 전통적인 틀에서 벗어나 있는 존재였던 겁니다. 이건 역설적으로 아큐라는 인물이 역사나 사회의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장치이기도 하죠. 온갖 고민 끝에 화자가 찾아낸 해법이 뭐냐면요. 옛날 이야기꾼들이 자주 쓰던 말이 있어요. 잡담은 그만하고 본론으로 돌아가자 할 때 쓰는 정전이라는 단어를 빌려오는 겁니다. 정사에 기록될 만한 대단한 인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보잘것없는 인물의 본 이야기를 해보겠다라는 아주 소박하고 겸손한 선택인 거죠. 이렇게 그의 이야기는 아큐정전이라는 이름으로 겨우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제목은 어떻게든 정했는데 더 근본적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기를 쓸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문장 있잖아요. 아무개는 분거는 어디이며 이름은 무엇이다. 이걸 아큐한테는 쓸 수가 없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가장 기초적인 정보조차 전부 베일에 쌓여 있었기 때문이죠. 가장 기본적인 거죠. 바로 성씨. 한 사람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가장 첫 번째 단서잖아요. 그런데 아큐의 성이 뭔지 아무도 모릅니다. 딱 한 번 어쩌면 그가 조씨성을 가졌을지도 모른다고 짐작하게 했던 해프닝이 있었을 뿐이에요. 어느 날 마을 주지인 조영감의 아들이 과거에 덜컥 합격하는 경사가 생겼어요. 온 마을이 떠들썩했죠. 그때 술을 두어 잔 걸친 아큐가 갑자기 자기도 사실 조씨 집안이고 족벌을 따지면 그 과거 합격한 수재보다 학렬이 3대나 위라고 자랑을 들어놓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잠시나마 그를 좀 대단하게 쳐다보기도 했죠. 하지만 바로 다음 날 그는 조영감 댁으로 불려갑니다. 잔뜩 화가 나서 얼굴이 불그락푸르럭해진 조영감은 아큐를 보자마자 다그쳤고 감히 자기 집안을 들먹였다는 사실에 격분해서 아큐의 뺨을 그대로 내리쳤습니다. 결국 아큐는 사람들 앞에서 망신만 당하고 벌금으로 200문까지 물어줘야 했죠. 조영감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아큐, 이 천하의 점놈! 내가 어찌 너 같은 놈과 한 집안이겠느냐? 내 성이 조씨더냐? 조영감의 이 한마디, 그리고 이따귀 한 대가 이게 그냥 화풀이가 아니었어요. 이건 아큐가 존경받는 가문과 연결될 수 있다는 아주 작은 가능성마저도 물리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잘라내버리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에서 그의 성씨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의 성은 영원히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씨도 모르겠다. 그럼 이름이라도 알아야 할 텐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아퀘이라고 불렀지만
그 쾌이라는 소리를 어떤 한자로 써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화자는 혹시 개수나무 괴자가 아닐까 하고 추측해보지만 악취가 달이나 가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 귀할 귀자는 어떨까요? 만약 그에게 부유할 부자를 쓰는 형제라도 있었다면 그럴듯했겠지만 그는 혼자였거든요. 결국 답답한 마음에 마을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수재에게 물어보지만 그는 엉통하게도 서양 문물이 들어와서 나라의 근본이 흔들렸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동문서답만 늘어놓을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화자가 내린 결론은 그냥 서양 알파벳 Q를 쓰자는 거였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전통적인 중국마을에 사는 그 누구보다도 중국적인 인물인데 그의 이름을 기록할 수 있는 유일한 문자가 외래부호인 Q라니 말입니다. 게다가 이 Q라는 글자 모양이 마치 변발을 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람의 옆모습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성도 없고 제대로 된 이름도 없고 출신지도 불분명해요. 그는 웨이장이라는 마을에 살고는 있지만 그 누구도 그가 진짜 웨이장 사람이라고 확신하지 못합니다. 결국 아큐는 사회로부터 어떤 기록도 정의도 부여받지 못한 채 시대를 떠도는 유령 같은 존재인 셈입니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정체성이 텅 비어있는 아큐. 그럼 이제 그 사람의 내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그의 성격과 세계관, 그리고 그가 스스로를 보는 방식과 세상이 그를 보는 방식 사이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말입니다. 아큐는 마을 사당에서 지내면서 닥치는 대로 날품을 팔아서 먹고 살아요. 정말 사회의 가장 밑바닥 인생이죠. 그런데도 입만 열면 내가 예전엔 말이야 지금보다 훨씬 잘 살았어 하면서 현실과는 전혀 다른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큐한테는요 아주 독특한 점이 있어요. 근거는 없는데 자존심은 하늘을 찌르는 그런 우월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는 웨이장마을 사람들 모두를 심지어 조영감 같은 부자나 존경받는 사람까지도 속으로는 무시해요. 내 아들들은 저 사람들보다 훨씬 큰 부자가 될걸 뭐 이런 식이죠. 근데 재밌는 건 성안에 사는 도시 사람들도 똑같이 경멸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방식은 전부 틀렸고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골 사람, 도시 사람 가릴 것 없이 모두를 자기 발 아래에 두는 그런 기묘한 정신세계를 가진 거죠. 그의 논리가 얼마나 이상하냐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성안 사람들은 긴 의자를 장등이라고 안 하고 조등이라고 부른다면서 비웃고요. 생선튀김에 팔을 길게 썰어 올리는 게 옳은 방식인데 잘게 채 썰어 올리는 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에게 이건 그냥 다른 방식이 아니라 명백한 실수이자 오류인 거죠. 이처럼 그의 세상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자부심을 가진 아큐지만 그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신체적인 콤플렉스죠. 그리고 이 콤플렉스를 다루는 방식이야말로 아큐라는 인물의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그의 머리에는 예전에 피부병을 앓았던 흔적인 반들반들한 부스럼 자국이 여러 개 있었어요. 이건 그가 어떻게든 숨기고 싶어하는 눈에 보이는 약점이자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상처에 대한 그의 예민함이 정말 병적으로 커져가요. 처음에는 부스럼이라는 단어 자체를 금기어로 삼더니 나중에는 그와 발음이 비슷한 단어도 다 금지시킵니다. 그러다 이게 점점 확장돼서 밝다라는 뜻의 량, 빛이라는 뜻의 광자도 못 쓰게 하고 나중에는 심지어 등불이나 촛불이라는 단어까지 금지어 목록에 올려버립니다. 그의 자존심이 얼마나 연약해서 현실의 작은 자극에도 쉽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잘 보여주죠. 당연히 마을 건달들이 이걸 가만 놔두지 않죠. 놀려대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아큐도 화를 내고 주먹을 휘둘러 봤어요. 근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늘 두들겨 맞고 굴욕을 당하는 걸로 끝났습니다. 물리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찾아낸 해결책이 바로 그 유명한 정신승리법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현실에서 겪은 패배를 바꿀 수 없으니까 대신 자기 머릿속에서 그 현실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굴욕적인 패배를 정신적인 승리로 둔갑시키는 일종의 자기 기말에 기반한 심리적 방어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정신승리 장면을 한번 볼까요? 어느 날 건달에게 변발을 잡혀서 벽에 머리를 쿵쿵 찝는 굴욕을 당합니다. 물리적으로는 완벽하게 패배한 거죠. 그 건달이 의기양양하게 가버린 뒤 아큐는 잠시 서 있다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들놈한테 맞은 셈이나 마찬가지야. 세상 참 말세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자신을 때린 상대는 아들로 격화되고 자신은 아버지라는 우월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굴욕적인 패배가 순식간에 보덕적인 승리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는 아주 만족스럽게 승리를 선언하면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런데 이 정신승리법이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세상에 그를 굴복시키는 방법이 진화하니까 아큐의 정신승리법도 같이 진화합니다. 점점 더 정교해지는 거죠. 건달들도 바보가 아니죠. 아큐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적인 도망갈 구멍까지 막아버립니다. 이제는 아큐를 때리면서 이건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는 게 아니야. 사람이 짐승을 때리는 거지. 라고 소리치면서 그가 스스로를 짐승이라고 인정하게 만듭니다. 훨씬 더 깊은 굴욕을 주기 위해서요. 완전히 궁지에 몰렸잖아요. 바로 여기서 아큐의 천재성이 발휘됩니다. 그는 그래 좋다. 나는 벌레다. 라고 인정하면서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나는 스스로를 가장 먼저 욕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의 방향을 틀어버리는 겁니다. 이왕 자기를 비하할 거면 그 분야에서 최고, 즉 1등이 되겠다는 논리입니다. 그의 놀라운 논리는 이렇습니다. 스스로를 욕할 줄 아는 첫 번째 사람. 여기서 스스로를 욕한다는 수식어를 빼면 뭐가 남지? 바로 첫 번째가 남는다. 과거 시험에서 1등한 장원도 첫 번째가 아닌가? 정말 기적 같은 논리죠. 이 논리를 통해서 그는 최악의 굴욕을 최고의 영광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는 이제 그냥 벌레가 아니라 자기 비하라는 분야에서 장원을 차지한 1등 벌레가 된 겁니다. 정말 대단한 논리죠? 하지만 이렇게 강력하고 정교하게 진화한 정신승리법조차 전혀 통하지 않는 순간이 오고야 맙니다. 아큐가 그의 어떤 심리적 기술로도 극복할 수 없는 너무나도 현실적인 상실을 장엄하는 사건이 터지거든요. 어느 축제 날이었어요. 웬일로 아큐가 도박판에서 돈을 엄청나게 땁니다. 은하가 수북이 쌓이는 걸 보면서 아마 평생 처음 느껴보는 진짜 성공의 기쁨에 흠뻑 취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갑자기 싸움이 나고 그 혼란스러운 틈에 딴 돈을 몽땅 도둑맞고 맙니다. 이번의 상실은 이전의 굴욕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체면을 구긴 게 아니라 그가 실제로 손에 쥐었던 것을 잃어버린 물질적 상실이었죠. 그래서 아들놈이 훔쳐갔다거나 나는 1등 벌레다 같은 기존의 정신승리법이 아무런 위안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패배의 고통을 아주 날것 그대로 느끼게 됩니다. 완전히 절망한 그 순간 아큐가 뭘 하냐면요. 자기 오른손으로 자기 뺨을 아주 세게 2번 때립니다. 이게 무슨 행동이냐면 자기 자신을 둘로 쪼개는 거예요. 때리는 아큐와 맞는 아큐. 이 두 명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는 당연히 승리자인 때리는 아큐의 입장에 섭니다. 자기 안에서 싸움을 벌여 스스로 승리자와 패배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뺨은 얼얼하게 아프지만 기분은 마치 남을 때려 눕힌 것처럼 후련해진 겁니다. 이렇게 그는 외부 세계에서 당한 패배를 자기 내면의 승리로 성공적으로 바꿔놓고는 아주 만족스럽게 잠이 들죠. 이것이야말로 외부 세계의 더 큰 폭력과 마주하기 전까지 아큐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완성해낸 궁극의 내면 논리였습니다. 굴욕을 당하고도 어떻게 스스로를 승리자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루신의 소설 아큐정전은 바로 이런 기묘한 자기 기만의 심리를 아주 깊숙이 파고드는 작품이죠. 저희는 지난 시간 아큐라는 인물의 배경과 그의 참 독특한 성격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의 이야기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는 그 지점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신의 혁명 전후, 그러니까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낡은 질서와 무지가 지배하던 중국의 한 농촌 마을. 바로 이곳에서 주인공 아큐는 모욕을 겪으면서 오히려 이상한 명성을 얻게 되고요. 그 명성에 취해서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그의 어처구니 없는 영광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그 처절한 몰락의 서막까지 그 위태로운 여정을 한번 상세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독백, 이게 뭐냐면 아큐가 웨이장 마을의 최고 권력자인 조나을이랑 성이 같다는 이유로 자기가 그 집안 사람이라고 우기다가 뺨을 한 대 맞은 직후에 떠올리는 생각이에요. 현실에서는 명백한 패배고 굴욕을 당한 순간이죠. 하지만 바로 이게 아큐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 완벽한 패배를 머릿속에서는 아들이 아비를 때린 사건으로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신이 정신적으로는 우위에 있다는 착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마을 전체가 지켜본 이 공개적인 망신이 아큐를 웨이장의 유명인사로 만들어주는 아주 기묘한 출발점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웨이장 마을의 이 뒤틀린 사회 논리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상식적으로는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 마을에서는 힘 있는 사람한테 굴욕을 당하는 것조차 일종의 경력이 됩니다. 권력자랑 어떻게든 엮였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 사람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심지어는 지위를 올려주는 거죠. 이건 힘에 대한 맹목적인 경외심과 두려움이 만들어낸
기형적인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AQ의 경우가 바로 이 기이한 논리의 완벽한 증거가 되는 셈이죠. 조 나으리에게 뺨을 맞은 다음 날부터 마을 사람들이 아큐를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져요. 물론 그 사람들이 아큐가 진짜 조씨 집안 사람이라고 믿어서 그러는 건 절대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들은 조 나으리처럼 대단한 사람의 이름까지 감히 팔고 다니는 아큐의 그 배짱 혹은 그 어리석음에 어떤 경외감 같은 걸 느끼는 겁니다. 저런 위험한 인물이랑 엮여서 좋을 거 없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혹시라도 아큐의 말이 아주 조금은 진실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도 뒤섞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큐를 예전처럼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한 발짝 물러서서 조심스럽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아큐는 그렇게 진짜 굴욕을 통해서 가짜 명성을 얻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큐의 삶을 지탱하는 핵심적인 심리, 바로 정신승리법입니다. 조나으리에게 뺨을 맞고 나서 그는 마음속으로 자신을 아들에게 맞은 아버지로 만들어버림으로써 굴욕을 명예로 바꿔버렸죠. 이건 일종의 방어 기자이긴 한데 아큐의 경우는 거의 병적인 수준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이 정신승리가 그에게 진짜 힘을 가졌다는 아주 위험한 착각을 심어준다는 점이에요. 현실 감각을 마비시키는 이 달콤한 착각은 곧 그를 더 깊고 어두운 굴욕의 수렁으로 밀어넣게 될 겁니다. 이제 조나으리에게서 얻은 정신적 승리에 한껏 취한 아큐가 자신의 새로워진 위상을 한번 시험해보기 시작합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두려워하는 걸 즐기면서 이 힘을 누군가에게 행사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죠. 하지만 그의 근거 없는 자신감은 곧 처참한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과연 그의 정신승리법이 연이어 닥치는 실제 패배 앞에서도 계속 통할 수 있을까요? 그는 먼저 자신보다 만만해 보이는 상대를 찾아 나섭니다. 그의 첫 번째 시험 상대는 왕털보입니다. 아큐는 평소에 왕털보를 아주 깔보고 있었죠. 어느 날 왕털보가 이를 잡는 걸 보고 아큐가 시비를 겁니다. 이것도 잡을 줄 아는군. 왕털보가 대꾸도 안 하자 그는 왕털보가 이를 깨무는 소리가 자기보다 작다면서 모욕을 줘요. 결국 싸움이 붙었는데 결과는 아큐의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왕털보는 아큐의 변발을 움켜쥐고 그를 벽으로 끌고 가서 4대번이나 머리를 찧어버렸죠. 또다시 현실에서 완벽하게 패배한 아큐. 여기서 그의 정신승리법이 다시 작동합니다. 그는 자신이 왕털보에게 진 게 개인의 나약함 때문이 아니라고 결론 내려요. 대신에 과거제가 폐지되는 것 같은 거대한 사회 변화 때문에 조씨 가문의 위상이 떨어졌고 그 여파로 자신 같은 대단한 인물이 왕털보 같은 미천한 자에게 무시당하는 거라고 합리화합니다. 이건 개인의 실패를 외부에, 특히 거대하고 추상적인 원인으로 돌려서 책임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모습이죠. 루시는 이걸 통해서 당시 중국인들이 자신의 무력함을 어떻게 거대한 역사의 탓으로 졸리면서 위안을 삼았는지 풍자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의 패배로는 부족했던 걸까요? 아큐는 다음으로 자신의 숙적인 첸 영감의 아들과 마주칩니다. 그는 일본 유학을 다녀와서 변발을 자르고 서양식 옷을 입고 다녔는데 아큐는 이런 그의 모습을 뼛속까지 경멸하면서 가짜 양놈이라고 불렀어요. 아큐에게 그의 존재는 이해할 수 없는 변화 그 자체였고 그래서 증오의 대상이었던 거죠. 그는 가짜 양놈을 보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혼잣말로 욕을 퍼붓다가 그만 들키고 맙니다. 가짜 양놈은 들고 있던 지팡이로 아큐의 머리를 인정사정 없이 내리쳤고 아큐는 또 한 번의 굴욕적인 패배를 맛보게 되죠. 왕털보와 가짜 양놈. 자신보다 강한 두 남자에게 연달아 두들겨 맞은 아큐의 분노와 굴욕감은 이제 극에 달합니다. 그의 정신승리법도 더 이상은 작동하기 어려워 보였죠. 이 쌓이고 쌓인 분노는 이제 안전하게 배출할 표적을 찾아 헤맵니다. 그때 그의 눈에 정수함의 어린 비구니가 들어옵니다. 아큐는 이 모든 굴욕과 불운이 아무 상관도 없는 저 비구니 때문이라는 터무니없는 결론을 내립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전치의 완벽한 예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강자에게 받은 스트레스를 약자에게 푸는 아주 비겁한 행위죠. 아큐는 비구니를 보자마자 침을 뱉고는 다가가서 그녀의 파르라니 깎은 머리를 만지면서 희롱합니다. 민머리, 중이 기다리겠다면서 성적인 모욕을 주죠. 주막에 있던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폭소를 터뜨리자 아큐는 더욱 의기양양해져서 비구니의 뺨을 꼬집습니다. 이 공개적인 희롱과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아큐에게 엄청난 만족감을 줍니다. 왕털보와 가짜 양놈에게 당했던 모든 모욕을 이 어린 비구니에게 대갚았다고 느끼면서 그는 짜릿한 승리감에 도취됩니다. 하지만 이 비열한 승리는 RQ의 내면에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깨우게 됩니다. 바로 그가 한 번도 제대로 마주해 본 적 없는 원초적인 성적 욕망이죠.
비구니의 부드러운 뺨을 꼬집었던 그 짧은 순간의 감촉이 그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본능을 건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기이한 각성은 결국 그를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이끌게 될 도화선이 됩니다. 그날 밤 아큐는 생전 처음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냅니다. 그의 손가락에는 비구니의 뺨에서 느꼈던 그 미끈하고 부드러운 감촉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던 거죠. 이 새로운 감각은 그의 단순했던 사고체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세상은 먹고, 자고, 일하고, 모욕당하고, 정신승리하는 것의 반복이었는데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이 낯선 감각이 그의 모든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울면서 도망가던 비구니는 아큐에게 자손 끊어질 놈이라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이 저주는 아큐의 머릿속에 새로운 생각을 심어줘요. 바로 자손을 잇기 위해서는 여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후손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불효라는 유교의 핵심 교리가 가장 비천하고 무지한 아큐의 머릿속에서 비구니의 저주를 통해 기묘하게 발현되는 순간이죠. 비구니의 뺨에서 느낀 감촉과 그녀의 저주가 결합되면서 아큐의 생각은 여자, 여자, 여자라는 아주 단순하고 집착적인 순환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건 그의 의식에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세상은 그에게 더 이상 힘의 서열 문제가 아니라 이 새롭게 눈뜬 욕망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의 문제로 완전히 재편됩니다. 그의 모든 사고와 행동은 이제부터 여자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작가 루시는 아주 교묘한 풍자를 구사합니다. 그는 갑자기 역사 속 인물들을 거론하면서 위대한 남자들이 모두 여자 때문에 몰락했다는 식의 전통적인 여성 혐오 논리를 나열하거든요. 이건 물론 작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아큐와 같은 무지한 인물들이 자신의 저급한 욕망을 어떻게 고상한 명분으로 정당화하는지를 보여주는 문학적 장치입니다. 결국 아큐는 이런 편리한 논리에 따라서 자신에게 갑자기 싹튼 이 욕망이 모두 요물 같은 비구니 탓이라고 결론 내리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거죠. 이제 여자라는 관념에 완전히 사로잡힌 아큐는 자신의 욕망을 실현할 대상을 찾아 나섭니다. 사회적 규범과 인간관계에 대한 그의 심각한 무지는 곧 끔찍하고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불러일으키죠. 이야기의 이 부분은 그의 비극이 절정으로 치닫는 순간이고 그의 완전한 몰락을 예고하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어느 날 저녁, 조씨 댁에서 방앗 찌는 일을 마친 아큐는 부엌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 집의 유일한 하녀인 우마가 옆에 앉아서 주인 마님이 첩을 들이려 한다는 둥, 젊은 마님이 임신했다는 둥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우마에게는 그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잡담이었지만 여자 생각에만 빠져있던 아큐의 귀에는 이 모든 말이 아주 특별한 의미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큐는 우마가 자기 앞에서 남자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이 분명 자신을 유혹하는 신호라고 멋대로 해석해버립니다. 그의 왜곡된 머릿속에서 우마의 잡담은 자신을 향한 은밀한 구애가 되어버린 거죠. 이 완전한 오해 속에서 그는 충격적인 행동에 나섭니다. 갑자기 우마 앞으로 달려가 쿵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고는 다짜고짜 나랑 자자, 나랑 자자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큐가 상상한 가장 절절한 구애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당연히 혼돈과 공포뿐이었죠. 우마는 잠시 무슨 일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얼어붙었다가 곧 극도의 공포에 질려서 비명을 지르며 부엌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아큐는 텅 빈 부엌에 홀로 무릎 꿇은 채 자신의 진심 어린 구애가 왜 이런 끔찍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해 할 뿐입니다. 그의 행동은 악이라기보다는 인간 상호작용에 대한 전면적인 무지에서 비롯된 비극이었던 거죠. 아큐의 이 끔찍한 청혼은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시킵니다. 지금까지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던 그의 삶은 이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진짜 몰락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죠. 우마의 비명소리에 가장 먼저 달려온 건 조나으리의 아들인 수제였습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큰 대나무 장대를 들고 와서 아큐를 향해 네가 반란을 일으켰구나 라고 외치면서 매질이 시작합니다. 평소에 유약해 보였던 수제가 휘두르는 매는 아큐에게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조씨 집안의 절대적인 권위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공포 그 자체였을 겁니다. 매를 피해서 도망치던 아큐는 온 집안 식구들이 뛰쳐나와서 겁에 질려 우는 우마를 달래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그때서야 그는 이 모든 소란의 중심에 자신이 있다는 걸 어렴풋이 깨닫죠.
수재가 다시 자신을 향해서 장대를 들고 오는 것을 보고 아큐는 마침내 사태의 심각성을 완전히 파악하고 자신의 거처인 토지신 사당으로 필사적으로 도망칩니다. 얼마 후 마을의 유지격인 지보가 조씨 집안의 처벌 조건을 전달합니다. 붉은 초를 들고 가서 사죄하고 귀신 쫓는 데 든 비용을 대고 다시는 조씨 댁에 발도 들이지 말라는 등 이 5가지 조건은 단순한 벌이 아니었어요. 이건 사실상 아큐를 마을의 가장 유력한 가문에서 파문하고 그의 얼마 안 되는 재산을 모두 빼앗아 재정적으로 파산시키고 잠재적인 범죄자로 낙인 찍는 사회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조씨 집안에서 쫓겨난 아큐는 웨이장에서 더 이상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마을 여자들은 그를 벌레 보듯 피하고 남자들은 그를 조롱하고 심지어 단골 주막조차 그에게 외상을 주지 않아요. 그는 생계수단, 얼마 안 되는 재산, 그리고 그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그 기묘한 명성까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웨이장의 모든 문이 그에게 굳게 닫힌 지금 그의 생존 자체가 이제 거대한 물음표 앞에 놓였습니다. 아큐의 인생, 다음 장은 과연 어떻게 펼쳐질까요? 자, 지난 시간에 아큐가 하녀 우마를 향해 저질렀던 그 충동적인 행동 기억하시죠? 그 일 때문에 아큐의 삶이 그야말로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후폭풍, 그러니까 조씨 가문의 선비에게 아주 호되게 폭행을 당하는 그 장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이 사랑의 비극은요, 아큐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웨이장이라는 마을 전체의 질서가 그를 심판하는 그런 과정으로 번져나가게 됩니다. 선비가 휘두른 굵은 대나무 몽둥이에 머리를 맞은 아큐는요, 정말 정신없이 부엌을 뛰쳐나와 도망칩니다. 아마 그 순간에는 이걸로 모든 게 끝났다고 잠시나마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조씨 가문의 분노가 그렇게 개인적인 폭력으로 끝날 리가 없었죠. 마을의 공권력을 상징하는 인물, 바로 보갑이 그를 찾아오면서 이 사건은 이제 아큐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큐의 앞에 놓인 건 정말 가혹하기 짝이 없는 5가지 조건이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째,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사죄해서 체면을 완전히 깎아버리겠다는 거였고요. 둘째, 터무니없는 비용을 청구해서 경제적으로 파탄 내겠다는 예고였죠. 셋째 조건은 그의 일터를 빼앗아서 아예 생계수단을 막아버리는 거였고, 넷째는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를 일까지 전부 책임지라는 그야말로 족쇄를 채운 거나 다름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땀 흘려 번 돈과 그나마 걸치고 있던 옷까지 전부 빼앗아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짓밟아버렸습니다. 이 조건들은 하나하나가 아큐의 돈, 사회적 지위, 그리고 존엄을 체계적으로 파괴하기 위해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것이었죠. 당장 아큐에게 돈이 있을 리가 없죠. 결국 그는 봄이 와서 당장은 필요 없어진 소미불을 전당포에 맡기고 겨우 2,000문을 손에 줍니다. 이게 그에게 남은 마지막 중요한 재산이었어요. 2,000문. 이 돈은 단순한 액수가 아니에요. 빚을 갚기 위해서 자신의 마지막 남은 안식처나 다름없던 이불마저 팔아넘겨야 했던 아큐의 절박한 상황,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굴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포기해야만 했던 낡은 삼배 셔츠 있잖아요. 조씨 가문은 그걸 가져다가 아주 철저하게 해체해버립니다. 좀 쓸만한 부분은 곧 태어날 아씨의 아기 기저귀감으로 쓰고, 다 해진 부분은 하녀 우마의 신발 밑창으로 쓴 거죠. 자신의 노동을 상징하던 옷이 이렇게 하찮게 분해되고 재분배되는 이 장면은요, 아큐가 겪는 수모의 정점을 보여주는 정말 처절할 정도로 잔인한 디테일입니다. 자, 이제 아큐는 정말 완벽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조씨 가문과의 사건 이후 웨이장이라는 이 작은 세상은 그에게 모든 문을 닫아버렸거든요. 이건 단순히 평판이 좀 나빠졌다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그의 생존과 직결된 아주 처절한 투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아큐를 향한 사회적, 경제적 고립은 그야말로 완벽한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마을 여자들은 이제 나이든 노파까지도 그를 잠재적인 위협으로 보고 피해서 달아났고요. 내일 가던 주점에서는 더 이상 외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잠자던 토지사당에서조차 관리인이 슬슬 나가달라는 눈치를 줬죠.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건 그 누구도 그에게 날풍파리 일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아큐를 굶주림이라는 벼랑 끝으로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이큐의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합니다. 이름은 샤오디. 예전에 아이큐는 이 샤오디를 정말 거들떠볼 가치도 없는 약골이라고 생각했어요. 왕털보보다도 못하다고 무시했죠. 그런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겁니다.
바로 그 샤오디가 IQ가 하던 모든 일자리를 꿰차고 있었던 거죠. 이건 IQ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로 떨어졌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한때 그렇게 무시했던 존재에게 자기 밥그릇을 빼앗기게 된 거니까요. 결국 아큐는 길에서 샤오디와 마주치고 둘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는데요. 이게 뭐 영웅적인 결투 같은 게 전혀 아니에요. 책에서는 둘이 서로의 변발을 붙잡고 낑낑대며 힘겨루게 하는 모습을 푸른색 무지개를 그려냈다고 아주 시적으로 묘사합니다. 오랫동안 승부도 안 나고 계속되는 이 지리하고 처량한 대치 상황,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두 밑바닥 인생의 서글픈 투쟁을 참 아름다우면서도 슬프게 그려낸 장면이죠. 아큐가 얼마나 추락했는지는 샤오디를 대하는 태도에서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과거에 샤오디를 향했던 그 경멸은요, 이제 온데간데 없고 생존을 건 싸움의 대등한 경쟁심으로 바뀌었으니까요. 둘은 더 이상 강자와 약자의 관계가 아니에요. 굶주림이라는 똑같은 절박함 속에서 싸워야 하는 그저 라이벌이 된 겁니다. 그의 세상이 얼마나 좁아지고 망가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굶주림은 아큐를 그의 인생 최저점으로 이끌었습니다. 소미불은 이미 팔아버렸고 낡은 윗돌이마저 처분한 그는 이제 더 이상 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굶주림에 내몰린 그는 결국 먹을 것을 훔치기 위해 한때 자신이 조롱하고 놀렸던 비구니들이 있는 정수암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절박함이 그를 금지된 선을 넘게 만든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의 절도 행각이라는 게 참 어설프고 처절합니다. 담을 넘어 채소밭에 들어갔다가 비구니들한테 발각되거든요. 그러자 이게 네 것이냐? 네가 부르면 대답이라도 하더냐? 라면서 특유의 정신승리법을 시도해요. 하지만 결국 무 4개를 품에 안고 달아나기 시작하죠. 뒤쫓아온 커다란 검은 개에게 다리를 물릴 뻔한 위기를 넘기고 그는 겨우 담 너머로 도망치는 데 성공합니다. 웨이장을 떠났던 아큐가 다시 나타났을 때 이야기는 정말 급격한 반전을 맞이합니다. 굶주림에 시달리던 그 비참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돌아온 거예요. 그의 갑작스러운 재등장은 웨이장 마을의 새로운 경외감과 함께 의심의 파문을 일으킵니다. 그의 등장은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해질녘에 새 옷을 쫙 빼입고 주점 카운터에 나타나서는 허리춤에서 은전과 동전을 한 움큼 꺼내 던지면서 외칩니다. 현찰이다! 술 가져와! 이 한마디는 그의 재정 상태가 극적으로 변했다는 걸 마을 사람들한테 각인시키는 아주 강력한 선언이었죠. 사람들은 경애와 의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그의 성공 비결을 궁금해했겠죠. 아큐가 내놓은 대답은 정말 그럴듯했어요. 바로 성 안에서 유일한 거인, 그러니까 과거시험 합격자인 나으리 댁에서 일했다는 거였죠. 웨이정 같은 시골 마을에서 거인 나으리의 권위는 거의 절대적이거든요. 그 집에서 일했다는 아큐의 주장은 마을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존경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아큐는 자신의 새로운 지위를 굳히기 위해서 아주 영리하게 행동합니다. 혁명당원이 처형당하는 걸 직접 봤다는 자극적인 이야기, 또 마작 같은 도시의 유행에 대해서 잘 아는 척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았죠. 심지어 과거에 자기를 괴롭혔던 왕털보의 목덜미를 아무렇지도 않게 후려치면서 힘을 과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가 가져온 여러 중고 물품들은 그의 성공에 대한 가장 확신한 증거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큐가 이렇게 쌓아올린 성공의 신화는 사실 모래성과 같았습니다. 그의 부를 탐낸 마을의 가장 강력한 가문, 바로 조시엘가의 탐욕과 의심이 그 균열의 시작이었거든요. 아큐의 짧았던 전성기는 이제 필연적인 몰락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아큐의 명성은 그가 파는 물건들을 통해서 마을 여인들 사이에 아주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저우치댁이 푸른 비단치마를 9알에 사고 조베간의 어머니가 아이의 붉은 옷을 300문에 샀다는 소문이 돌자 다른 여인들도 헐값에 좋은 물건을 구하려고 몰려들었죠. 이 소문은 결국 마을 최고 권력층인 조씨 부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아큐는 조씨 가문에 불려갑니다. 조씨 부인은 값싸고 좋은 가죽 조끼를 원했고 조 나으리는 그가 가진 다른 물건들에도 관심이 있었죠. 하지만 아큐는 이제 팔 물건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대답합니다. 바로 이 순간이 전환점이었습니다. 아큐의 물건을 탐내던 조씨 가문의 기대는 실망과 의심으로 바뀌었고 그의 행운의 진실성에 대한 첫 번째 의심의 씨앗이 뿌려지게 된 겁니다.
아큐가 공들여 쌓았던 명성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무너져 내립니다. 조시댁 방문으로 시작된 의심은 하루 만에 마을 전체로 퍼져 나갔고요. 바로 다음 날에는 쩌우치댁이 물건의 출처가 의심스럽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셋째 날에는 보갑이 찾아와 그의 마지막 남은 물건마저 빼앗고 상납금을 요구했죠. 여론이라는 게 얼마나 순식간에 등을 돌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아큐가 늘어놓았던 그 화려한 성공담은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거인 나으리 댁에서 일한 게 아니라 그저 좀도둑의 망을 보는 조수 역할에 불과했어요. 심지어 담을 넘거나 집 안으로 들어갈 능력조차 없는 가장 말단의 역할이었던 거죠. 실패하고 겁많은 자신의 범죄 경력을 숨기기 위해서 모든 이야기를 꾸며냈던 겁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마을 사람들의 태도는 180도 바뀝니다. 책에서는 고전의 한 구절을 인용해서 그들의 마지막 깨달음을 이렇게 요약하죠. 알고 보니 이놈도 두려워할 것 없구나. 그를 향했던 경외와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그저 한심하고 불쌍한 인물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아큐의 짧았던 전성기는 막을 내립니다. 그는 잠시나마 존경과 권력을 맛보았지만 그 신기루가 거치자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죠. 한때 가장 높은 곳 근처까지 올라가 봤기 때문에 그의 이 두 번째 추락은 더욱 비참하고 고풍스러웠을 겁니다.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웨이장의 웃음거리로 전락한 아큐. 거짓으로 쌓아올린 성공의 맛을 본 뒤에 겪는 추락은 이전의 가난과는 또 다른 종류의 절망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없는 이 상황에서 과연 아큐에게 새로운 기회 혹은 구원의 길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곧이어 웨이장 마을을 덮칠 거대한 혁명의 폭풍이 그 해답의 실마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루슌의 소설 아큐 정전을 계속해서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거대한 역사의 물결이 한 마을을 덮칠 게 그 안에 사는 한 개인의 삶은 어떻게 흔들릴까요? 이번 시간에는 혁명이라는 거대한 사건이 아큐라는 인물의 삶과 그의 독특한 정신세계에 어떻게 스며들고 또 그를 어떻게 철저히 소외시키는지를 차분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모든 이야기는 아큐가 웨이장으로 돌아오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동안 보이지 않던 아큐가 다시 웨이장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예전에 그 남루하고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돈이라도 한몫 단단히 챙긴 듯한 모습이었죠. 당연히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그를 대하는 눈빛과 태도에도 뭔가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합니다. 아큐가 마을에 돌아와서 주막에 들러 외친 첫 마디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현찰이다, 술 가져와. 말과 함께 은전과 동전을 주막 계산대 위에 찰그랑 소리가 나게 던져놓죠. 이 행동 하나에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자신의 뉴파운드 즉 새로 얻은 이 부를 과시하면서 과거의 아큐는 이제 죽었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겉모습부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안감을 새로 된 깨끗한 저고리를 입고 있었고 허리에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축 처져서 휘어질 정도의 묵직한 전대를 차고 있었죠. 주머니에도 은전과 동전이 가득했고요. 무엇보다 태도가 달라졌어요. 자신감이 넘치고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듯한 그런 우월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니 주막 주인부터 시작해서 마을 사람들 모두가 평소처럼 그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대신 조심스럽게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해요. 물론 이 존중은 아큐라는 사람 자체를 향한 게 아니었죠. 그들은 그저 그의 돈, 그가 두르고 있는 성공이라는 상징 앞에서 자세를 낮췄을 뿐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이런 태도 변화의 근원을 파고들면 중국 사회의 아주 중요한 개념인 관시, 즉 관계와 연결됩니다. 그들은 아큐가 갑자기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성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왔다는 건 필시 어떤 대단한 인물, 힘 있는 사람과 연줄이 닿았을 거라고 지레짐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권력에 미리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큐가 가진 돈은 그 자체의 가치보다 더 큰 힘과의 연결을 암시하는 증표로서 기능했던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큐의 새로운 지위와 명성은 과연 어디에서 온 걸까요? 사실 그 모든 것은 그가 꾸며낸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 말 그대로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았습니다.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아주 위태로운 것이었죠.
아큐는 자기가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신분이자 권력자인 거인 나리댁에서 일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거인이라는 것은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칭호인데 당시 사회에서는 거의 절대적인 권위를 상징했죠. 그러니 이 한마디의 파급력은 엄청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말에 숙연해졌다고, 즉 경건한 마음으로 경외감을 느꼈다고 묘사될 정도였으니까요. 여기서 아큐는 한술 더 뜹니다. 자신이 뭔가 대단한 견문을 가진 사람인 척하려고 도시의 문화를 은근히 깎아내리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도시 사람들은 긴 의자를 장깔상이라고 부르지 않고 튀어덩이라고 부른다며 비웃고, 생선튀김에 팔을 잘게 채 썰어 올리는 건 정말 볼품없다, 웨이주양처럼 큼직하게 썰어 넣어야 제맛이다, 이런 식의 비평을 들어놓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자신의 무지를 오히려 더 우월한 지식인 것처럼 포장하는 건데 그보다 더 무지한 마을 사람들에게는 이게 정말 먹혀들었던 겁니다. 심지어 혁명당원이 목 잘리는 걸 봤다면서 싸뚝 하고 순찌까지 섞어 무용담을 늘어놓으니 그의 명성은 하늘을 찌르듯 했습니다. 아큐의 명성이 쌓이고 무너지는 이 과정을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죠. 처음엔 돈과 새 옷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거인나리 이야기로 존경을 얻습니다. 그러다 도시에서 훔쳐온 물건들을 마을 여자들에게 싸게 팔면서 그 명성은 더욱 공고해져요. 심지어 마을의 유지인 자오 가문까지 그에게 물건을 사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재고가 떨어지자 모든 것이 탄로납니다. 사실 자신은 도둑질을 직접 한 것도 아니고 그저 망이나 보는 역할에 불과했다는 초라한 진실을 실토하고 말죠. 그 순간 그를 향했던 모든 경외심은 순식간에 경멸과 조롱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의 명성은 그야말로 신기류했던 거죠.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완전히 바닥을 친 바로 그 순간 마을에 거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1911년 신해혁명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 소식은 마을의 지배계층에게는 엄청난 공포였지만 아큐에게는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이 혼란이 자신의 정신승리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새로운 무대이자 새로운 환상의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혁명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두고 사람들의 시선이 이렇게나 극명하게 갈린다는 점이 참 흥미롭습니다. 자오나리 같은 기득권층에게 혁명은 자신들의 재산과 지위를 위협하는 공포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반대로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AQ에게 혁명은 그야말로 신나는 기회였죠. 자신을 억압하던 기존의 질서를 뒤엎고 개인적인 복수를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는 혁명의 이념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혁명이 가져올 힘의 역전, 그리고 그 힘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약탈하고 차지하는 꿈에 부풀어 있었죠. 술에 취한 아큐는 마침내 결론을 내립니다. 좋아, 나도 혁명을 하겠다. 혁명당에 들어갈 테다! 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혁명당은 목이 잘리는 놈들이라며 조롱했는데 이제 보니 그 혁명당을 자오나리 같은 대단한 사람마저 두려워하거든요. 그의 선택은 어떤 신념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더 강한 힘을 가진 쪽에 붙어서 이익을 보려는 아주 단순하고 본능적인 힘의 논리에 따른 것이었죠. 이 결심과 함께 아큐의 머릿속에서는 아주 생생하고 구체적인 혁명 판타지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의 숨겨진 욕망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상상 속에서 흰 투구와 흰 갑옷을 입은 혁명군이 마을에 들이닥쳐서 외칩니다. 아큐, 우리와 함께 가자! 그러면 평소에 자기를 무시하던 샤우디, 자오나리, 수제 같은 인물들이 모두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목숨을 구걸하는 거죠. 그럼 그는 부하들에게 명령해서 그들의 집을 털고 가장 좋은 보물들, 심지어는 수제 나리의 아내가 쓰던 화려한 닝보식 침대까지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여자들도 마음대로 고를 수 있게 되죠. 이 환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아큐에게 혁명이란 정치적 이상 실현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복수, 물질적인 약탈, 그리고 성적인 욕망 해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큐가 이렇게 자기만의 달콤한 환상에 빠져 있는 동안 현실 세계는 아주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증오하고 복수하고 싶어 했던 바로 그 권력자들이 아큐보다 한 발 앞서서 이 변화의 물결을 이용하고 있었던 거죠. 이 장면은 혁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기존의 권력 구조에 의해 이용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웨이장의 새로운 혁명가로 나선 인물들의 면면을 한번 보세요. 바로 구시대 지식인을 상징하는 수재와 서양 문물을 어설프게 흉내내는 가짜 양놈이었습니다. 이 둘은 재빨리 손을 잡고 자신들이야말로 이 마을의 혁명 지도자라고 선언해버립니다. 누구보다 먼저 변화의 바람을 감지하고 그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벌인 소위 혁명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들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혁명 활동은 마을에서 가장 만만한 곳, 바로 힘없는 비구니들이 있는 정수함을 약탈하는 것이었어요. 명분은 아주 그럴듯했죠. 낡은 제국의 상징인 황제 만세라고 쓰인 위패를 부수겠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그 암자에 있던 선덕연간에 만들어진 값비싼 청동향로, 선덕보루를 훔치는 것이었죠. 결국 이들의 혁명은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단순한 절도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루신이 얼마나 냉수적인 시선으로 이 시대를 바라봤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뒤늦게 자신만의 혁명을 시작하겠다며 암자에 도착한 아큐.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비분유의 절규였습니다. 그들은 벌써 다녀가서 혁명을 하고 갔어요. 정말 허탈한 순간이죠. 아큐는 기회주의적인 경쟁자들에게 또 한 번 뒤처지고 만 겁니다. 그의 혁명은 시작조차 해보지 못하고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아큐의 혁명에 대한 야망이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가장 차갑고 냉혹한 현실과 부딪히는 순간으로 향합니다. 여기서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깊고 뼈아픈 굴욕을 맛보게 됩니다. 아큐는 가만히 관찰하다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가짜 양놈이 도시에서 돌아오면서 은색 배지를 하나 달고 온 것을 본 거죠. 바로 자유당의 당원이라는 표시였습니다. 아크는 직감합니다. 아, 저거구나. 이제 돈이나 허풍이 아니라 저런 공식적인 소속, 저 조직이야말로 새로운 시대의 진짜 힘이구나. 나도 반드시 저기에 들어가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을 굳히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한껏 의기양양하게 떠들고 있는 가짜 양놈에게 다가갑니다. 자신의 요구, 즉 혁명당에 가입하고 싶다는 말을 전하기 위해 정말 온 힘을 다해 용기를 냈을 거예요. 어쩌면 이게 자기 인생을 바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들은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짜 양놈은 아큐가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경멸에 가득 찬 목소리로 소리칩니다. 꺼져! 그리고는 곡하는 막대기라고 불리던 지팡이를 들어 아큐를 위협적으로 내쫓죠. 주변에 있던 다른 마을 사람들마저 이에 동조합니다. 그가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혁명의 문은 그의 눈앞에서 이렇게 무정하고 단호하게 닫혀버렸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리고 무참하게 거절당한 아큐에게 남은 것은 이제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그의 전매 특허이자 유일한 무기인 정신승리법이죠. 그날 밤 그는 진짜 혁명가들이 자오나리의 집을 터는 것을 멀리서 목격합니다. 자신이 환상 속에서 그토록 원했던 바로 그 보물들이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는 이 완벽한 패배를 자신만의 승리로 뒤바꿀 새로운 방법을 찾아냅니다. 이 실패한 혁명가의 마지막 환상은 이렇습니다. 그는 혁명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당했죠. 그리고 진짜 혁명가들이 왔지만 아무도 그를 불러주지 않았고 약탈한 물건을 나눠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실패의 원인을 가짜 양놈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상상 속에서 복수를 시작하죠. 가짜 양놈이 혁명당이랍시고 도둑질한 죄를 낡은 권력의 상징인 관아에 고발하는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적이 체포되어 처형당하는 장면을 떠올리죠. 자기가 저지르고 싶었던 바로 그 범죄 때문에요. 그리고는 만족스럽게 중얼거립니다. 싹둑, 싹둑. 그는 결국 자신이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새로운 질서가 아니라 자신이 부정하고 싶었던 낡은 질서에 의지해서야 겨우 정신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변화의 흐름에서 그는 완벽하게 소외된 그야말로 이방인이었던 거죠. 아큐의 이 슬픈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이고도 묵직한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진정한 변화, 예를 들면 혁명과 같은 거대한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에 과연 누가 그 변화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자격은 대체 누가 결정하는 걸까요? 혁명이란 정말 모두를 위한 이념의 실현일까요? 아니면 그저 일부 특권층과 기회주의자들이 혁명이란 이름 아래 자신들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또 다른 기회에 불과한 것일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큐처럼 가장 밑바닥에서 억압받던 사람들은 결국 그 변화의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걸까요? 생각해볼 만한 문제입니다. 자, 지난번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아큐는 정말 달콤한 꿈에 빠져 있었죠. 흰 갑옷에 흰 투구를 쓴 혁명 당원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함께 세상을 뒤엎는 뭐랄까 그런 영웅적인 행진을 상상하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가 그토록 그리던 그 행진은 결국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드디어 루신의 소설 아큐정전의 마지막 장을 펼쳐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 혁명의 거대한 소용돌이가 아큐라는 한 개인의 삶을 어떻게 집어삼키고 또 어떤 비극적인 끝을 맺게 하는지 그 마지막 순간들을 저와 함께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아큐의 머릿속은 정말이지 온통 혁명에 대한 판타지로 가득했어요. 그래, 혁명당원들이 날 부르러 올 거야. 그들과 함께 자오 대갓집으로 쳐들어가서 온갖 보물이랑 가구, 심지어 그 수제의 부인의 침대까지 다 내 꼴로 만들어야지. 이런 상상 말이에요. 자기는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통쾌하게 복수하고 또 원했던 여자를 마음대로 차지하는 그런 아주 달콤한 꿈에 푹 빠져 있었던 거죠. 바로 이 환상 때문에 이제 곧 그가 마주해야 할 그 춥고 잔인한 현실이 더 어둡고 짙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지만 아큐가 그렇게 기다리던 혁명은요, 웨이 주왕의 해방을 가져다 준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또 다른 형태의 벽, 또 다른 장벽으로 다가왔죠. 그리고 이 새로운 질서, 이 새로운 판 안에서도 아큐는 또다시 아주 철저하게 문 밖에 버려지고 맙니다. 결국 그에게 혁명은 허락되지 않은 금지된 이름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사실 웨이주왕에 불어닥친 혁명의 바람이라는 게 알고 보면 그냥 겉모습만 살짝 스치고 지나간 거나 다름없었어요. 마을의 그 신사 양반들이요, 그냥 시대의 흐름에 따르는 척 길게 따왔던 변발을 머리 꼭대기에 둥글게 말아서 틀어 올렸을 뿐이에요. 뭐 현의 수령은 지사로, 파총은 대장으로 이렇게 직함만 그럴싸하게 바뀐 거지 권력을 준 사람들은 예전 그 사람들이 그대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억압하는 그 구조 자체는 하나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마을 사람들은 해방됐다는 기쁨보다는 앞으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는 막연한 불안과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죠. 그럼 아큐는 왜 혁명에 동참하기로 결심했을까요? 이게 무슨 거창한 이념이나 신념 때문이었을까요? 전혀 아니었어요. 그를 움직인 건 딱 하나, 정말 사소한 거였습니다. 평소에 자기가 그렇게 무시하고 얕보던 경쟁자, 바로 그 샤오디마저 변발을 틀어올린 걸 본 순간의 그 초조함, 나만 뒤처지면 안 되는데 하는 그 절박함과 이 새로운 판에서 어떻게든 우위를 차지하고 싶다는 열망. 결국 아큐에게 혁명은 무슨 숭고한 대의가 아니었던 거죠. 그냥 소속감을 느끼고 우월감을 맛볼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 딱 그 정도였을 뿐입니다. 자, 그럼 아큐가 기댈 만한 혁명가가 누가 있었을까요?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바로 가짜 양놈. 기억나시죠? 이 사람은 도시에서 돌아와서는 혁명당의 증표라는 은배지를 떡하니 달고 있었거든요. 아큐는 두려움 반 희망 반 이런 마음으로 치엔대갓집으로 향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한때는 자기가 경멸하면서 돌멩이까지 던졌던 바로 그 가짜 양놈이 이제는 자기 운명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권력자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아큐가 조심스럽게 들어선 그 마당에서 가짜 양놈은 이미 완전히 새로운 권력자가 되어 있더군요. 자오바이엔이나 마을의 한량들을 쫙 세워두고 자기가 무슨 혁명의 핵심 인물이라도 되는 양 거들먹거리고 있었어요. 뭐 혁명 지도자인 홍형이랑 자기가 엄청 친한 사이인 것처럼 허풍을 걸고 또 아무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영어 단어 "No" 이런 걸 섞어 쓰면서 혁명이라는 새로운 권위를 완전히 자기 혼자 독차지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큐가 정말 큰 용기를 냅니다. 그래서 자기 뜻을 전하죠. 저도 가담하고, 근데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가짜 양놈이 자기가 들고 있던 그 곡하는 막대기 있잖아요. 상 치를 때 짚는 지팡이요. 그걸 확 치켜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꺼져버려. 와, 그 거절은 정말이지 너무나 폭력적이고 단호하고 모욕적이었어요. 아큐의 마지막 남은 희망은 그렇게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아큐는 정말 깊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겠죠.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유일한 길, 혁명으로 가는 문이 자기 눈앞에서 정말 무자비하게 쾅 닫혀버린 거니까요. 이제 그는 완전히 버려진 존재, 아무런 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모든 꿈, 모든 미래가 이 딱 한 번의 거절로 전부 물거품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혁명의 문턱에서 거절당한 아큐. 하지만 진짜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이었죠. 그가 그렇게 참여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바로 그 혁명이 이제는 그가 꼼짝없이 뒤집었어야 할 범죄의 누명으로 변질돼서 그를 덮쳐오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중요한 건 RQ는 이 강도 사건의 참여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저 수동적으로 그리고 분노에 차서 지켜본 목격자일 뿐이었죠. 그날 밤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깬 RQ는 자오대갓집이 털렸다고 소리치면서 달아나는 샤오디를 봐요.
그래서 멀리서 지켜보니까 어라? 자기가 상상했던 바로 그 흰 투구와 흰 갑옷을 입은 사람들이 집안의 물건들을 막 밖으로 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알큐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알큐는 자기를 빼놓고 자기들끼리만 일을 벌였다는 생각에 깊은 분노와 질투를 느끼면서 사당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나흘 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뜬금없이 들이닥친 군인들에게 체포되고 맙니다. 이때부터 아큐의 머릿속에서는 현실이 완전히 뒤틀리기 시작해요. 그는 이 강도 사건을 객관적인 범죄로 보는 게 아니라 오로지 자기를 배제시킨 그 가짜 양놈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으로 해석해버립니다. 아, 그놈이 나만 혁명에 끼워줬어도 나도 저 사람들하고 같이 내 몫을 챙겼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요. 결국 모든 비극의 원인을 가짜 양놈 탓으로 돌리면서 스스로를 범죄의 공모자가 아닌 억울한 피해자라고 굳게 믿어버리는 거죠. 자, 이제 감빵 아닙니다. 아큐는 자기가 도대체 왜 잡혀왔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갇힌 촌사람들이 당신은 왜 잡혀왔어? 하고 물으니까 아큐는 자기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정말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로 자기가 진실이라고 믿는 걸 아주 순진하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비극적으로 정직하게 고백해버립니다. 바로 이 대답입니다. 나는 혁명을 하려고 있으니까. 이 한마디에 아큐의 모든 비극이 담겨 있어요. 본인은 스스로를 실패한 혁명가라고 여기고 있는데 세상은 그를 그냥 강도 사건을 덮어씌우기 딱 좋은 희생양으로 보고 있었던 거죠. 이 엄청난 자기인식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결국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자, 이제 IQ는 관아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야기는 이제부터 신문 과정에서 드러나는 그 관료주의의 부조리함, 그리고 잔혹함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요. 여기서 정말 안타까운 건 그의 무지, 그러니까 그를 모른다는 이 사실이 그의 결백을 증명할 마지막 기회마저 앗아가 버리고 오히려 그를 단죄하는 아주 결정적인 도구가 되어버린다는 점입니다. 관아대청이 들어서자마자 그 분위기가 아큐를 완전히 압도합니다. 위압적으로 생긴 대머리 관리에 자기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서기들까지 그 사람들 앞에서 꿇어앉지 말고 서서 말해라 이런 명령을 듣거든요. 근데 평생을 그렇게 살아와서 그런지 몸에 밴 복종심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무릎이 저절로 굽혀지는 거예요. 이걸 본 관리들은 저 노예근성 하면서 그를 비웃죠. 어떻게 보면 그의 몸이 그가 살아온 굴종의 역사를 그대로 증명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 자백서라는 게 말이죠. 사실은 완전히 다른 두 세계가 충돌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관료들한테 자백서는 그냥 이 사건을 최대한 손쉽게 끝내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절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하지만 RQ한테는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저 무섭고 혼란스럽고 억지로 해야만 하는 어떤 의식일 뿐이었던 겁니다. 이 서명하는 과정은 정말 한편의 슬프고도 기괴한 코미디 같아요. 자, 먼저 관리가 붓을 쑥 내밉니다. 아큐는 그걸 보고 공포에 질려요. 왜냐, 평생 붓이라는 걸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거든요. 결국 그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고백합니다. 저 글자를 모릅니다. 그러자 관리는 다 귀찮다는 듯이 소리치죠. 그럼 쉽게 해. 동그라미나 그려. 이제 아큐한테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비웃음. 이게 제일 두려운 거죠.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완벽한 동그라미를 그리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이놈의 붓이 말을 듣나요? 결국 종이 위에는 길쭉한 오이씨 같은 모양만 남고 맙니다. 그리고 여기서 악규의 마지막 정신승리법이 등장합니다. 그는 엉망으로 그려진 그 동그라미 때문에 창피하니까 이걸 극복하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완벽한 동그라미를 그리는 놈이야말로 빌어먹을 자식이지.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죠. 그 오이씨 모양의 흔적이 사실은 자기 자신의 사용 집행 영장에 찍은 도장이라는 사실은 정말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이제 아큐의 운명은 완전히 그의 손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한 명의 죄수가 아니라 수많은 대중의 구경거리가 되어버리죠. 이야기의 시점도 이제는 그의 혼란스러운 내면에서 그를 바라보는 저 무심하고 잔인한 외부의 시선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자, 마지막 행렬이 시작됩니다. 아쿠아에는 등에 검은 글씨가 쓰인 흰 옷을 입고 있어요. 그 옷이 꼭 불길한 상복처럼 보입니다. 손은 등 뒤로 묶인 채 덮개도 없는 수레에 실려서 거리를 지나가죠. 처음에는 이게 뭔가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깨닫습니다. 아, 이게 내 마지막 길이구나. 처형장으로 가는 길이구나 하고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둔 아큐의 머릿속을 채운 건
억울하다거나 나는 결백하다거나 이런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가 느낀 건 바로 공연에 대한 책임감이었습니다. 옛날 이야기 속 사형수들처럼 자기를 보러 온 군중들을 위해서 멋지게 경극한 가락이라도 불러줬어야 하는데 그걸 못했다는 사실에 문득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어쩌면 자신의 죽음에서조차 어떻게든 의미와 존엄을 찾아보려는 마지막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형수들 이야기에서 들었던 그 영웅적인 저항의 대사를 필사적으로 떠오르려고 애씁니다. 20년 뒤면 또 한 명의 대장부가 될 것이다. 바로 이 대사요. 하지만 그의 입에서는 겨우 20년 뒤면 또 한 명의 여기까지 앞부분만이 힘겹게 터져나올 뿐이었죠. 이것마저도 그의 신념에서 우러나온 외침이 아니라 그냥 어디서 주워들인 걸 어설프게 흉내낸 대사에 불과했습니다. IQ의 이 미약하고 어설픈 외침에 돌아온 건 뭘까요? 바로 군중들의 환호성이었습니다. 루시는 이 소리를 마치 늑대의 울음소리 같다고 묘사해요. 이건 인간적인 연민이나 공감이 아니에요. 그냥 피냄새를 맡은 짐승처럼 눈앞의 구경거리에 대한 동물적인 갈채였을 뿐입니다. 그들은 지금 한 인간의 죽음을 그저 하나의 오락거리로 소비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이야기는 그 정점을 향해 치닫습니다. 아큐와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 사회 사이의 마지막 교감 혹은 완전한 단절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루시는 이 순간을 늑대의 눈이라는 아주 강렬한 이미지로 포착해냅니다. 아큐는 수많은 군중 속에서 낯익은 얼굴 하나를 발견해요. 한때 자기가 희롱했던 자오 대갓집 하녀 우마였죠. 어쩌면 그는 아주 작은 인간적인 연결이라도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마는 아큐를 보지 않아요. 그녀의 시선은 저기 병사들이 어깨에 맨 총, 즉 권력의 상징에 완전히 넋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 꺼져가는 한 인간의 생명보다 그를 파괴할 저 도구가 훨씬 더 흥미로웠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루슈는 정말 강력한 비유를 사용하는데요. 아큐는 문득 몇 년 전에 산에서 마주쳤던 굶주린 늑대의 눈을 떠올립니다. 그 늑대의 눈은 분명 사나웠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담겨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가 마주하고 있는 이 군중의 눈은 훨씬 더 끔찍합니다. 무심하면서도 날카로운 그 눈빛들이 단지 그의 몸뚱이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남김없이 씹어삼키고 있었어요. 굶주린 짐승의 본능보다도 무관심한 인간의 시선이 훨씬 더 잔혹한 포식자였던 거죠. 그리고 아큐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옵니다. 살려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지만 그건 결코 소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의 의식은 점차 흩어지고 몸은 마치 미세한 먼지처럼 해체되는 듯한 느낌에 휩싸이죠. 결국 그는 총알에 맞아 육체적으로 죽기 바로 그 직전에 이미 군중의 시선에 의해서 존재 자체가 완벽하게 소멸되어 버린 겁니다. 소설의 결말은 정말 지독할 정도로 냉소적이고 차가워요. 그 누구도 인간 아큐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거든요. 거인나리는 왜 우느냐? 도둑맞은 물건을 못 찾아서 옵니다. 자오 가무는요? 사건 처리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랑 수제 아들의 변발이 잘린 것 때문에 울죠. 마을 사람들은 어떨까요? 아큐는 원래 나쁜 놈이었어. 총살당한 게 그 증거야. 이렇게 합리화해버립니다. 심지어 구경꾼들은 총사령이 목 빼는 것보다 재미없었다. 죄수가 노래도 안 불렀다면서 불평이나 하고 있죠. 결국 그의 삶과 죽음은 오직 재산, 비용, 그리고 구경거리로서의 가치. 딱 이 세 가지로만 평가되고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질문과 함께 아큐 정전의 길었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를 죽인 건 과연 한 발의 총알 뿐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를 혁명에서 배제시킨 가짜 양놈, 그를 희생양으로 삼은 자오 가문, 평생 그를 조롱했던 마을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의 죽음을 구경거리로 소비했던 저 무심한 군중까지 결국 아큐라는 인물을 만들어내고 이용하고 또 아무 생각 없이 버려버린 사회 전체가 공범이었던 셈입니다. 누가 아큐를 죽였는가? 이 질문은 소설이 쓰인 지 10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우리에게 이 직간의 무관심과 책임에 대해 여전히 아주 무겁고도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